자리에다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제자이신 박주인 교수님을 당상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에 3월부터 재직하게 된 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꽤 보이고 그래서 아는 얼굴들이 많아서 좀 덜 떨리네요. 네. 저는 대기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기 오염과 건강 영양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기 중 입자 방사능의 오염원과 산화 독성 평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제목을 내놨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초미세먼지와 방사능 그리고 건강 영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좀 그래도 공기가 많이 좋죠, 그죠? 근데 겨울철이 되거나 아니면은 공기가 좀 매캐한 냄새가 나는 그런 날들을 보면 하늘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좀 저렇게 어두컴컴하고 좀 흐리고 부리부리하고 그런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저게 사실 정상은 아닙니다. 이게 대기 오염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의 가장 큰 주범인 PM2.5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PM2.5는 초미세먼지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입자입니다.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 하면 우리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보다도 20배에서 최대 30배 가량 작은 입경을 가진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입자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해왔고 이런 초미세먼지 PM2.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부터 사용을 할 건데요. 이런 PM2.5는 여러 가지 오염원을 가져요. 최근에 저희 산불 났었죠. 국내 최대 규모의 산불이 났었고 그런 산불에서도 초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도심 지역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동차 아니면 뭐 산업시설 이런 데서도 다 지금 오염원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우리 몸에 안 좋을까? 사실 우리 몸에 별로 안 좋지도 않고 그러면 연구를 할 그 흥미를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 위에 그림 보시면 저거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입경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경을 가진 PM10이라고 부르는 미세먼지 우리가 계속 미세먼지 하잖아요. 그럼 미세먼지입니다. 근데 얘네는 사실 우리 코랑 목이 좀 칼칼해지잖아요. 여기서 다 걸러져요. 입자가 좀 크기 때문에. 근데 PM2.5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폐포 끝까지 내려갑니다. 우리 폐가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저 끝까지 내려가서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 여러분 뭔지 다들 아시죠?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가 발표를 하기를 PM2.5 초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이다 라고 지정을 했어요. 1군 발암물질이라 하면 인간의 몸에 암을 무조건 유발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PM2.5 같은 경우는 천식이나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과 같은 호흡기 질환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것도 유발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 노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치매나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정신 건강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 많이 우울해진다 이렇게 상관성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80세, 90세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몸이 좀 약하다 보니까 조기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 내 수명만큼 못 살고 좀 빨리 죽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조기 사망률도 증가한다. 이런 상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주제에서 입자 방사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방사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흔히 방사능이라고 하면 뭐 체르노빌 혹은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데서 나타나는 발생하는 방사능을 생각하실 건데 사실 그게 다는 아니죠.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뭐 발목을 조금 삐끗했다거나 그랬을 때 엑스레이도 찍고 그다음에 정기 검진을 할 때 나이가 좀 더 드시면 CT도 찍고 하실 텐데 이런 데서 방사능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가 피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그런 데서 나오는 핵 폐기물 그리고 우라늄을 채굴할 때 나오는 그런 것들 다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오염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자연적인 오염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양이나 우주 방사선도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많이 타면 방사능에 많이 노출된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맙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셨나봐요. 네, 그 비행기를 많이 타면 태양이나 우주 방사선이 나와서 우리가 피폭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구 내에서도 내부에서 방사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우리 몸에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들어서 방사능에 대해서는 조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초미세먼지가 뭔지도 봤고 방사능이 뭔지도 대충 들었어요. 그럼 입자 방사능은 무엇인가? 라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적으로 있는 방사성 기체 라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라돈이 이제 붕괴를 합니다. 이게 붕괴 과정에서 수명이 긴 것들도 나오고 그게 반감기가 긴 거죠. 그리고 수명이 짧은 것들도 나와요. 반감기가 짧은 친구들. 그렇게 수명이 짧은 친구들은 우리한테 급성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감기가 긴 애들은 만성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돈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방사성 동요원소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초미세먼지 표면에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이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을 쉴 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그림과 같이 폐에 저런 애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을 해서 방사능을 이렇게 뿜어요. 뿜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만큼 몸에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최근에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돈도 1분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왜 우리가 이 연구를 해야 될까? 만약에 한국에 라돈이 농도가 별로 높지 않으면 이 연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청정 지역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국내 지하수 내 라돈 농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 지하수에 있는 라돈 농도를 막 이렇게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렇게 파란색, 진한색은 좀 농도가 낮은 거예요. 지하수 내 라돈 농도가. 그리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노출이 취약한 지역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존재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내 지하수 라돈 농도의 평균은 86.6 베크렐/리터. 이게 단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86.6 정도인데 WHO에서 권고하는 농도는 1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가깝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들 보면 200이나 300 베크렐/리터로 더 높은 지역도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라돈 노출이 분명히 이렇게 취약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PM2.5의 입자 방사능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하수 내 라돈 농도 말고 그러면 실내 공기 안에 있는 라돈 농도는 어느 정도가 있을까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줄로 쫙 끄여 있는 게 평균이에요. 세계 평균을 이제 저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세계 평균이 30 베크렐/큐빅미터입니다. 근데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치보다도 높아요. 실내 대기질에 있는 그 라돈 농도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에 지도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 지질학적 특성상 오래된 화강암이 널리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농도 라돈 발생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입자 방사능은 건강에 어떨까에 대해서 이제 역학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나 봤습니다. 폐에 관련돼서 폐 기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천식, 그리고 폐 세포의 손상, 만성염증 이런 것과 같은 폐에 관련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와 같은 임신 합병증을 또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태반에 있는 그 폴로니움 투텐이라고 해가지고 방사능 물질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노출이 되면 아기도 태반에도 그런 방사능 물질이 축적이 되더라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무엇보다도 사망률과 상관성이 굉장히 높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M 초미세먼지 내에 있는 입자 방사능에 대한 독성학적 연구, 그러니까 세포 노출 연구라든지 진짜 어떻게 그냥 전체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셀 베이스나 뭐 이런 독성학적 연구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PM2.5의 독성은 다 똑같을까?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M2.5는 mixture of things라고 해서 다양한 물질이 혼합된 혼합체입니다. 그래서 미량 원소, 뭐 중금속 이런 것들도 있고 이온 성분도 있고 탄소 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복합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량 농도가 아무리 같아도 오염원이 다르면 독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농도로 20 정도가 있어요. 근데 대구에서 20인 것과 서울에서 20인 것과 부산에서 20인 것, 그다음에 미국, 중국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0일 때랑 내일 20일 때랑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소개해드렸던 것과 같이 입자 방사능에 노출이 될 위험이 굉장히 큰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일단 전 세계적으로 PM2.5의 입자 방사능에 대한 독성학적 평가가 전혀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PM2.5 입자 방사능이 어디서 왔고 그리고 우리한테 얼마나 해로울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M2.5의 입자 방사능을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요. 농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계절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정량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와 그다음에 PM2.5는 그 혼합물이라 했죠. mixture of things라 했잖아요. 화학 구성 성분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오염원 분석을 해요. 오염원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얼마나 왔는지, 자동차 오염원에서 얼마나 기인을 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입자 방사능과 오염원 그리고 독성, 산화잠재력이라고 써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독성 평가를 융합적으로 분석하는
그래서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샘플링 사이트 경우에는 PM2.5가 어디서 채취를 했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옥상에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채취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그 개요도를 만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 샘플러가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됐습니다. 이제 고용량 샘플러도 있고 저용량 샘플러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필터들을 막 넣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24시간씩 채취를 합니다. 그러면 걔네를 필터마다 분석할 수 있는 화학 성분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질량 농도 분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이나 미량 원소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탄소 성분, 이온 성분, 뭐 물에 녹여서 하는 추출해서 하는 이온 성분 분석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터들을 제가 싹 가지고 하버드로 가서 분석을 한 게 PM2.5 입자 방사능이에요. 이거는 장기적인 우리한테 만성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애들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똑같은 필터들에 대해서 PM2.5 독성 분석을 했죠. 근데 이거는 우리 랩에서 하기를 원했어가지고 산화잠재력 평가라 해서 세포 외 화학적 분석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염원 기여도도 이제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연구가 중요할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일단 여러분들 그 대기환경 기준 같은 거 수업을 들으신 분들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서 대기환경 기준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 질량 농도 베이스로 돼 있죠. 농도가 몇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WHO 가이드라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EPA 가이드라인조차 다 질량 농도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전문가들이 학계에서 하는 말이 오염원마다 독성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질량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염원 특성을 고려한 독성을 고려해서 그런 거를 좀 정책을 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PM2.5 입자 방사능은 숨어있는 위험 요소예요. 아직 연구가 되지 않았다 뿐이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위험 요소이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도 1급 발암물질이라고 했고 라돈도 1급 발암물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합쳐지면 더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비롯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PM2.5 입자 방사능을 기반한 독성 평가를 최초로 시도를 한 연구로 이제 추후에는 좀 신흥 연구 분야로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연구실을 세팅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지역별로 좀 비교를 하려고 해요. 대구에도 샘플링 사이트를 좀 아까 서울대 옥상에서 했던 것처럼 설치를 하고 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독성학적 연구를 조금 심화시키는 거죠. 아까는 랩 안에서 볼 수 있었던 세포 외 분석법을 봤다면 세포 내 분석법이라든지 아니면 G 노출 실험 이런 것들로 확장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그 환경보건학과의 디파트먼트 어소시에이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와도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좀 확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박준 교수님 강의를 이렇게 처음 들어봐가지고 약간 느낌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 중에 일단 그 대기 쪽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유롭게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실래요? 그러면 우리 학과장님이신 백상수 교수님께 부탁해 볼까요?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라돈은 측정하잖아요. 라돈이 한 지하수까지 들어가니까 썼는데 대기상에 있다 라돈이 어디까지 보통 들어가나요? 지하까지 들어가나요? 그냥 토양층이 보통 토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짜 표층수 만드는 거는 지하수에 있는
전반까지 가는 건지 궁금해서.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라돈 자체가 이제 기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토양에 어디까지 미치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네, 기체다 보니까 이제 대기 관련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고 있고 네, 그 점은 제가 나중에 조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조금만 생각 시간 좀 더 주면 일단 제가 한번 그러면 교수님께 강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돈이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로 케미인데 그러면 우리가 수생태계 내에서 사실 오염물질 정화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진 반응 기작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자연 생태계 시스템에서도 이런 발암물질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물질 순환이나 이런 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요? 저는 미칠 거라고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랑 같이 또 연구 하나 재밌게 하면 네, 좋을 것 너무 같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할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 원래 이렇지 않잖아요. 빨리. 좋아요. 일어서서. 조중현이라고 합니다. 발표도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인위적 방사능 입자가 발생하는 거랑 자연적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비중에 얼마나 정도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결과 중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진 않았는데요. 이제 그 다 같이 넣어서 오염원 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는 인위적 오염원들이 대부분이고 또 자연적으로 뭐 토양이나 아니면 해양 입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분석을 했을 때는 대부분 인위적 오염원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물성 연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과 같이 많이 붙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산업시설 이런 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